오늘 오전에 있었던 긴급 기자회견 얘기부터 좀 해볼까 해요.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오늘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3차 TV토론 당시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해서 해당 표현은 자신이 창작한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의 일부라면서 자신의 질문은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단계적 검증이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식의 눈높이에서 묻습니다. 제가 한 질문 가운데 어디에 혐오가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비판하는 지점과 이준석 후보가 인식하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후보자 검증, 가족 검증 할 수 있죠. 근데 방송에서는 사용하면은 안 될 그런 단어와 문장들을 사용해서 당사자도 아니고 다른 후보에게 그걸 묻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그러한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준석 후보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가족 검증, 후보자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대선 토론에서 그렇게 좀 적나라한 그러한 표현을 써가면서, 단어를 써가면서 질문하고 답변 드리려고 했던 행위가 많은 국민들에게 불쾌감을 줬고, TV를 보다가 막 꺼버렸다라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것을 보고 내가 지지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막 스탠스가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 사과하래서 사과하는데 나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나 이런 입장 계속 견지할 거예요, 이런 건데, 과연 이게 이번 선거 때 투표 그리고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인가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유를 들자면 그런 거죠. 다리를 가리키는데 왜 손가락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이른바 이제 메신저 공격을 하고 있다. 어젯밤에도 메신저 공격이라는 표현을 이준석 후보가 썼는데, 자, 달을 가리킨다, 이게 쟁점 하나예요. 저 달은 잘못됐지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게 쟁점 1입니다. 쟁점 2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우리가 봐서 불쾌감을 심하게 느낄 만한 그런 혐오스러운 걸 막 칭칭 감고 있어요. 그런데 달을 보려 근데 갑자기 손가락에 갑자기 저걸 왜?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그게 쟁점 2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준석 후보가 쟁점 2를 너무 크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혐오스러운 걸 했기 때문에 쟁점 2가 더 커진 상황이에요. 이준석 후보는 계속 쟁점 1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의미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쟁점 2가 더 커졌다라는 거고, 그럼 쟁점 2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면은 제가 뭐 이렇게 또는 친인척이나 또는 가족이나 또는 뭐 여성 후배들과 식사를 하는데 한 분 같이 하는데 그분이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라고 하면서 듣기에 불쾌한 표현을 계속해요. 예를 들어 5명의 후배들과 같이 하는데, 근데 그 중에 2명은 이거는 그냥 드라이하게 사건을 얘기한 것뿐이야라고 얘기하지만 3명은 어떤 연상작용에 대해서 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어요. 그러면 그건 불쾌한 발언을 한 거예요. 이준석 후보는 못 느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건 거기에 대한 감수성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3명 또는 2명은, 예를 들어 100명 중에 1명이 느낀다? 그것까지는 어떻게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게 과연 100명 중에 1명인지 100명 중에 10명인지 100명 중에 30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100명 중에 최소한 30-40명은 심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을 쓴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배려했어야 되고 조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100명 중에 30-40명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거는 정파적이거나 어떤 전략적인 게 아니라 그날 TV를 본 사람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그냥 머릿속에서 계산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불쾌감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꽤 많은 분이 느낀 겁니다. 이준석 후보가 그걸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느낀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언론에서도 나오고 여러 분들이 얘기를 하지만,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준석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준석을 지지했던 분들도 이제는 못하겠다. 심지어 개혁신당 꽤 많이 했던 분들도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번에 정말 뭐 쉽게 심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럼 거기다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건데, 일부 불편이 느낀 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과로 표현했고, 전반적으로는 나의 행동은 옳았다는데 그 심심한 불편을 느낀 사람이 엄청난 불편을 느꼈고 그 사람이 꽤 다수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전체를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좀 참담하다고 느꼈던 게, 이준석 후보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자신의 발언이 뭐가 잘못된지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어제 방송 진행하면서 중간에 속보로 한 줄짜리로
뭐 불쾌한 국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하겠다라고 기자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와서 사과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사실 했는데 저는 전후 맥락에 대해서 사실은 몰랐으니까. 근데 솔직히 제 심장으로는 그 사과가 사과인가? 사과로 아니죠.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사과했다? 사과. 그래 불편했으면 이건 불편의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일순 정적이 흐르고 뇌정지가 왔다는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유권자라서 대선 후보 토론회를 생중계로 보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라는 게 굉장히 상식적인 반응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상식의 눈높이에서 묻는데 내가 한 질문 중에 어디 혐오가 있냐? 내가 잘못한 게 어디 있느냐? 이런 의식이잖아요. 지금도 가치 중립적인 단어로 바꿔서 인용했지만 정제하고 순화에도 한계가 있었다.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에 어디서 가치 중립적인 단어가 있는 건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이준석 후보가 그 단어의 쓰임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아다르고 어다르고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과거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자, 제가 여기서 입에 담긴 그렇지만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연상작용이 될 만한 것을 언급하지 않고 한다면 그건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는데 이준석 후보는 충분히 제가 앞서 발언한 그런 내용 같은 걸 충분히 집어넣어서 얘기한 거예요. 본인은 그게 순화 정제된의 극한이었다라는 식으로 한계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냥 훨씬 더 우회적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방송에 어떤 패널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한다? 그분 방송 출연 정지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과드린다고 뭐 어제도 한 3번 오늘도 했는데 사과가 아니라 좀 입장 발표 같아요. 나의 입장은 이런 거다. 이거는 이제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아닌 것 같다. 왜 내 말의 본뜻을 이해해주지 못해요? 제발 내 본심을 내가 원래 추구하려고 했던 일들을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과를 입장문 발표도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자 질문에 사전에 이런 질문을 준비했냐라는 게 질문에 나왔었고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는 조금 생각했지만 그래서 일단 불편을 느꼈을 분에게 심심한 사과를 보낸다라고 한 거지 전체적인 맥락은 사과가 아니고 나는 할 일을 했다고 할 일을 하는 와중에 일부 부작용으로 불편을 느끼신 분이 있다면 그건 죄송하답니다. 이거는 데자뷰가 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물론 이제 뭐 적절한 동급의 비교는 아니지만 계엄은 필요했었고 계엄 때문에 예를 들어 소비 위축이랄지 자영업자 문제랄지 일부 불안을 느끼신 분들에게 사과합니다. 맥락은 똑같습니다. 이건 사과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면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사과입니까? 지금 기자들이 사실 이제 기자회견 이후에 해당 발언이 임기응변이었는지 캠프 차원에서 준비한 것인지 물었는데 이 후보가 자료를 입수한 건 사실 오래전이다. 돌발 상황은 아니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 후보가 사실 어제 채널의 인터뷰에서 인용해서 질문을 한 자신에게 이렇게 비난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다고 말했어요. 그렇죠. 비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이런 질문을 안 했겠죠. 그리고 다르게 표현을 해가지고 권영국 후보에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사전에 좀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준비한 것 같고요. 천하람 선대위원장이 어제 이제 한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1차, 2차 토론 같은 경우에 이준석 잘했다. 그래서 3차 토론을 앞두고 뭐라고 이제 조언을 했냐 그랬더니 더 세게 때리자. 그러한 조언을 캠프 차원에서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건 사전에 전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어떤 전략이냐? 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좀 비난이 있겠지만은 이재명 후보 아들이 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고 국민들이 찾아보고 그것이 이번 대선의 선택의 기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한 정치적인 계산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준석 후보나 이준석 후보 캠프에서 감수성이 부족해서 이것도 그것 때문에 첫 번째로 이제 공격을 받는 거죠. 비판을 받는 거고 부족해서 사전에 준비하면서 이게 논란이 될지 몰랐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도 분명히 비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비판이 많은 국민들이 순간적으로 이건 내가 정략적 또는 전략적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순간적으로 불쾌하다고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TV를 꺼버리고 싶다. 아, 우리 애가 같이 봤는데 어떡하지? 이런 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실제로 느꼈다고요. 그런데 그게 내가 뭔 잘못이냐. 같이 중립적인 단어를 썼다. 이 역시 대잡입니다. 그렇게 본인이 비판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똑같은 거예요. 본인은 못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많은 국민이 느꼈다면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럼 본인이 잘못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도 뭐 앞서 방송에 얘기했지만 최근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원래 이준석 후보 비판자였지만 본인은 불쾌감을 못 느꼈대요. 그건 그분이 못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런 거 못 느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못 느끼는 사람 반, 느끼는 사람 반인데 대선 TV 토론 1,000만 명이 보잖아요. 시청률 20%니까 최소 1,000만 명이 본 겁니다. 이 중에 반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건 잘못한 거죠. 그걸 왜 본인이 인정하지 않느냐. 오히려 공격받으면 더 강하게 반동으로 반작용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랬어요. 그거는 저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면 이 부분도 당연히 시정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발언에 대해서 후보가 제대로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사과해야 될 필요 중에 하나가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 발언을 했는데 이 사람도 했는데 뭐 여기에 그렇죠. 대해서 뭐 아무도 사과도 안 했는데 뭐 이 정도는 그럼 우리 사회가 다 용인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선례가 있는 건 또 하나의 그리고 이 비하의 이 폭력 이 성폭력적인 발언과 비하의 표현이 재확산되고 있거든요. 재확산되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2차 가해, 3차 가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무뎌지게 되고 이런 거는 분명히 이제 명백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준석 후보가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거 신삼정 후보가 대선 토론 때 홍준표 후보에게 대지발정제 문제를 굉장히 세게 들고 나왔다. 그래서 이 정도는 잣대가 설정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밝혔는데 당시에 심 후보가 이 표현을 직접 거론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팩트체크 차원에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예. 왜 엉뚱한 사람을 또 이 진흙탕에 끌어들이냐. 이런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당시 신부는 완곡한 표현을 써서 성폭행범의 뭐 모의, 공동 모의한 자와 같이 토론할 수가 없다라고 했고요. 유승민 후보가 비슷한 언급을 했지만 역시 완화시켜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었고 뭐 신 후보가 얘기한 건 결코 아니고 그리고 그 표현도 상당히 완곡하게 했어요. 그것과 이 부분과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또 부적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했는데 뭘 해도 이거는 차원이 다른 표현이었다. 홍준표 후보 발언과도 왜 다른지를 제가 설명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해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차원이 다른 표현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장 소장님, 이준석 후보가 지금 이제 저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설 것이며 법적 책임도 함께 물을 것이다. 이게 사실은 사과라든 이게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은 이거에 방점이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굴복하지 않겠다. 그렇죠. 나는 법적 책임 묻겠다. 맞아요.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물러서게 되면 또 사과하게 되면은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이것은 나중에 국회나 아니면은 법원에서 법적인 처벌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또 국회에서는 또 윤리위에서 본인에 대해서 조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잘못을 인정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선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은 계속 후보 사퇴론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잘못 인정했지? 이런 부적절한 발언한 사람? 대통령 후보 자격 있어? 없잖아. 후보 사퇴해.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 한 6일 동안 선거 캠페인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밀고 나가자. 일단은 나를 지지하는 분들의 이런 결속도 좀 중요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방송을 좀 어제 오늘 좀 다녀보고 많은 분들 얘기해 보면 옹호하거나 이준석 후보가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분은 없더라고요. 오늘 아침 뭐 각종 언론 신문을 보더라도 뭐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보도하는 언론사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뭘 잘못했어라고 인식을 갖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좀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좀 민형사상 대응에 법적 대응을 나서겠다라는 것이 과연 대통령 후보다운 것이냐 좀 그런 비판도 하고 싶고요. 굴복하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발언 유세장에서 그냥 하세요 계속. 그리고
뭐 TV 언론 인터뷰하면 그 발언 계속 하세요. 그게 과연 이준석 후보의 정치적인 미래와 이번에 득표율에 도움이 될 거냐 좀 그렇게 묻고 싶어요. 민심과 맞서면 안 돼요. 많은 국민들과 언론에서 잘못한 것 같아, 부적절한 것 같아 그러면은요 정치인들 잘못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다른 정치적인 개선 왜 필요합니까? 우린 정치인들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도덕군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잘못했다라고 비판을 받으면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용기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언론에서 잘못했다고 많이 비판하더라도 사과 안 했잖아요. 그러다가 저런 비참한 최후 말로를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도 자꾸 고집만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평소에 이준석 후보를 아껴왔던 지지해왔던 장성철 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뭐 방송 평론만 놓고 보면 이준석 후보에 대한 비판도 많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준석 후보의 문제 해결 방식이 좀 잘못됐다라고 본다. 저는 이준석 후보 개인에게도 이런 얘기를 몇 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에 좀 잘못되어 있는 정치의 세대 교체의 한 축으로서 이준석 후보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지는 계속 저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응원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지금 특히 오늘 발언을 보면 이준석과 윤석열이 그럼 대체 다른 게 뭐지? 그렇잖아요. 비판을 받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니까 오히려 거기다 반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내가 왜 뭘 잘못했지?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다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보여줬던 행동과 뭐가 다릅니까? 왜냐하면 권력자나 또 이런 분들은 자기 세계에 갇혀 있게 되는데 그럼 주변인도 문제인 거예요. 저걸 지금 제대로 얘기해 줄 분도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게 잘못됐다고 느끼는 분이 아예 없다라면 그것 자체도 문제인 거죠. 네, 그러면 그런 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측근들을 구성하고 그렇게 국정을 내다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저는 양태는 비슷한 양태입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잘 되기를 바랬어요. 미래 정치에 어느 정도 주축으로 자리매기를 바랬는데 어제 오늘의 태도를 보면 그것과는 거리가 확 멀어졌다라는 느낌입니다. 지금 이준석 후보가 과거에 했던 입장과도 지금 뚜렷이 반대되는 발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작년에 2월쯤에 SNS에 문명사회에서 연좌제에 동의할 사람은 없다. 저는 여야를 불문하고 가족의 일탈을 해당 정치인과 묶어서 비판하는 것을 지향해왔다고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후보자 본인의 검증이 아니라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검증을 그것도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타당 후보에게 이렇게 역으로 해서 물어보는 이 공세가 과연 자기 모순이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것 같아요. 가족 일탈 정치인 비판, 연좌제 이거 우리는 당연히 인정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대선 후보자 정도라면 검증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후보가 뭐 작년 2월달에 이런 발언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하지 못하겠고 우리가 수많은 주요한 공직자들 인사청문회 하면서 뭐 부인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이런 거 다 검증을 하잖아요. 그것은 좀 품위 있게 사실에 기반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비판을 하고 검증을 하는 거지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듣기에 유쾌하지 않은 단어를 동원해 가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이득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어떤 검증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가족까지 뭐 배우자는 모르겠지만 아들이나 아버지 뭐 다 해서 그래서 부적절하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뭐 도덕적 비난은 약간 도대체 집안을 어떻게 한 거야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다 알잖아요. 자식들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매체마다 다를 수 있지만 주요 매체에서는 이른바 줄리 의혹에 대해서 검증에 크게 나서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후보자 배우자였고 뭐 어떤 유튜브나 인터넷에서는 크게 이슈가 됐었지만 결혼 전의 문제라면 이건 사생활이다. 그 정도의 가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연좌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뭐 크게 거기에 대해서 검증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권력자가 개입됐다. 검찰총장 당시 또는 검사 시절에 뭐가 개입됐다라고 하면 또 다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아들 문제는 뭐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뭐 검증도 많이 봐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가장 큰 문제는 그 하는 방식이에요. 그걸 그 자리에서 그 표현으로 해야 되냐? 앞서 얘기했지만 그냥 완곡하게
후보자 아들이 입에 닿기 힘든 여성을 비하하고 하는 걸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차마 여기에서 그 표는 그대로 못 옮기겠습니다. 그랬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은 달성할 수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듣기 거북한 용어를 직접적으로 써가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 문제를 삼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선대위 수석 대변인이 오늘 자기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서 네거티브에 올인하는 게 개탄스럽다. 과거 문제를 마치 새로운 일처럼 선거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준석 후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다고 밝혔거든요. 이제 대선 과정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대선 끝나고 나면 법적인 또 처분을 받게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냥 민주당도 이걸 갖고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 삼는 것보다는 본인들의 그냥 정치적인 입장을 내세우는 것이 어떨까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이라면은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준석 후보 측도 결사적으로 항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이런 발언을 했다라든지 뭐 아들이 이랬다든지 저랬다든지 이게 막판에 선거 쟁점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법적 대응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정확하게 판결문은 못 봤지만 공소장에 나와 있는 범죄 일람표에 따르면 그 표현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범죄 일람표에 이제 그 문제 공소장이니까 검찰의 판단인 거고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제가 솔직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상습 도박과 그다음에 음란문헌 적시로 유죄 판결을 받았죠. 음란문헌 적시에 검찰의 공소장에는 들어가 있는 표현인데 법원의 판결문에서 각 발언별로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받느냐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다만 뭐 다른 건에 대해서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도 충분히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 그 표현을 그대로 쓰면서 뭐 완곡하게 했다지만 거의 그대로 쓴 겁니다. 쓰면서 여성 비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여성인지 남성인지는 거기는 댓글 가지고 서로 의견을 좀 싸웠던 다른 그 네티즌들을 향한 글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여성인지 남성인지는 확인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도를 가지고 허위사실로 유포한다? 저도 그건 민주당도 오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니라고 하면 돼요. 물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뭐 거기에는 좀 더 부정확한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부정확한 내용도 있다. 이 정도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인 거고 대선 운동 캠페인 기간 내내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건 포용, 그다음에 뭐 통합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국민들이 판단해요. 그렇죠. 지금 이준석 후보가 앞서 기자회견에서 저에 대한 검증 역시 얼마든 환영한다고 했는데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정관계 인사들의 뇌물 정황이 담긴 상납 장부를 확보했는데 이준석 후보 이름이 2차례 기록돼 있고 이 중 하나는 2013년 8월 15일 대전 유성 리베라 호텔에서 이뤄진 접대 관련 지출 내역이 명시돼 있다.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검찰이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사실 뉴스타파 기자가 최근에 이제 기자회견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니까 이제 보좌진이 헛소리다 이러면서 고성을 지르면서 막은 장면이 사실 공개가 됐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예전에도 좀 논란이 되고 언론에 좀 나오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장부 전반적으로 다 뭐 공개되진 않았지만 그 이러한 접대 정황 같은 경우가 보도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어쨌든 조사해서 무혐의가 났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다수의 기자들이 있는 곳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선 조금 적절했느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양비론으로 이 부분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기자분이 질문을 하겠다라고 하면 약간 좀 반말 섞인 거 몸으로 좀 밀치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좀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기자분께서 질문하실 게 있으면 저희 몇 날 며칠 좀 약속을 잡고 오셔라. 최대한 취재에 협조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점잖게 원만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런 화면들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고 저게 결국에는 또 이준석 후보도 언론관이 좀 민주적이지 않은 거 아니야? 좀 불편한 질문은 또 안 받는 거 아니야? 이러한 또 이미지와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용하게, 원만하게, 부드럽게
이 부분이 해결되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요거는 이제 성접대 의혹이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라 이제 확인될 수 없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왜 그러냐면 그 접대했던 여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그분이 증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특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경찰 수사에 나왔던 거는 공소권이 없음. 이미 공소 기간이 지나서 없다. 그 전에 이제 관련 사건의 판결문에 나왔던 거는 그분이 이제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한 무혐의가 거죠. 아니에요? 공소권이 없어요? 네, 경찰이 수사를 못한 거는 그게 2013년 7월인데 논란이 된 게 없다? 21년인데 이게 공소시효가 7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권이 없는 걸로 나왔고 가시현장에서 얘기했던 거는 그 전에 이제 법원 판결문 다른 사건의 법원 판결문에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그 판결문에 정확히 이준석 뭐 당시 뭐 비대위원이랄지 이런 식으로 표현은 나온 바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현재, 정확한 거는 네.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이 상납 장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라는 그렇죠. 게 사실은 의혹 이 보도의 핵심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예. 부분이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수사를 합니다. 해도 처벌할 수가 없으니 수사를 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판단을 내린 것 같네요. 네, 뭐 여기 저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이준석 후보가 본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명을 내놓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의 반응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장부에 보면 뭐 민주당 의원들 이름도 있지 않냐, 인사들 이름도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은 기자의 질문에 상당히 좀 제대로 된 답변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국회 있을 때 이제 어른들 좀 모셔보면은 기자분들 막 그냥 따라다니면서 되게 불편하고 어려운 질문 정말 많이 해요. 그때 저도 막 맞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좀 언성을 높이면서 화내는 표정, 몸으로 밀치고 이런 것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전반적인 태도로 말씀드리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그래 한번 해봐 이거예요. 톤은. 그래서 뭐 뉴스타파 기자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우리도 알고 얼굴 알고 있는 이제 수행원이 계속 아예 접근을 못하게 멀리서 막았죠. 기정이 끝나고 가는데 보통 이제 따라가면서 마이크 대면서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예 접근 자체를 못하게 멀리 막았고 그런데 뭐 그런 게 좀 과하게 뭐 이해는 되지만 과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장면도 다 데자뷰가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얘기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준석 후보가. 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확인이 안 됐던 것이고 본인은 계속 이제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그 주장을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뉴스타파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런데 그 리스트에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 그것도 같이 취재를 해 주십시오. 라고 저는 이준석 후보가 얘기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 정도 얘기하고 가면 됩니다. 뭐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과한 반응이고 이거는 굴복하지 않겠다. 어디 한번 해봐요. 근데 저는 권력자가 되고자 하는 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태도가 그거라고 봅니다. 그 박성태 실장님이 JTBC 기자할 때 저희를 상당히 괴롭히면서 취재를 많이 하러 오셨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박 실장님 저기 저 대기실 잠깐만 기다리시오. 제가 좀 급한 거 끝내고 가겠습니다. 그러고 한 30분 1시간 기다리게 하면은요 그냥 가요. 귤 까먹다 갑니다. 그냥. 우리 여기 그때 귤은 엄청 맛있네. 그러면서 이제. 엄청 괴롭히고 아픈 기사를 많이 써셨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얼굴 붉히면서 싸우거나 막 가라고 막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보좌진들이 잘 원만하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언론사 기자는 사실 뉴스타파 기자로서는 이 사안이 뭐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으로 됐지만 이 성상담 장부가 있고 이게 제대로 수사가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의혹 제기하는 게 또 언론사 그렇죠. 기자가 해야 될 일이니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준석 후보도 본인에 대한 검증을 환영한다고 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기자는 기자의 일을 하면 되고 그럼요. 이준석 후보는 이준석 후보의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앞서 이제 그 영상 보는데 아예 접근을 못하게 멀찍이서부터 이제 그 수행팀장이 막거든요. 그런 장면. 그리고 나중에 다른 수행원 한 분이 사실을 고함을 치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과잉인 거죠.